안녕하세요. 전종철의 전격시사 진행을 맡은 전종철 기자입니다. 총선을 20여일 앞두고 국민의힘은 한 표 한 표가 소중하다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고 민주당은 정권 심판론을 거듭 강조하며 공세를 폈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비대위가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를 취합한 뒤 오는 25일에 사직서를 일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의사들의 집단 행동을 부추겼다는 이유로 의사협회 비대위 간부들에게 3개월 면허 정지 처분을 통보했습니다. 러시아 대선에서 푸틴 대통령이 역대 최고 득표율로 5선 고지에 오르면서 30년 장기 집권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오늘 뉴스에선 민주당 박용진 의원으로부터 총선 공천과 경선 관련 얘기 들어보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최근 고용 동향과 근로시간 등 노동 현안을 깊이 있게 짚어봅니다. 3월 19일 화요일 전종철의 전격시사 출발합니다. 전종철의 전격시사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합니다. 문자 참여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9730, 콩 어플은 무료입니다. KBS 1라디오 채널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명품 콘텐츠가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뉴스 브리핑 KBS 보도본부 우정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국민의힘이 민주당처럼 섣불리 승리를 예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왜 이런 발언이 나온 건가요? 네, 이 최근 좀 기류와는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최근 여러 언론사들의 좀 여론조사 추이를 좀 보면 단순히는 국민의힘이 하락세, 민주당이 상승세 이렇게 좀 볼 수도 있는데요. 당 내에서는 이 수도권 위기론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인지 한동훈 총괄선대위원장은 이 민주당처럼 섣불리 승리를 예견하지 않겠다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비례위성정당 국민의 미래는 비례대표 후보 35명의 명단을 발표를 했습니다. 1번은 여성장애인 최부윤 변호사가 배치가 됐고 2번은 이 탈북공학도 출신의 박충권 현대제철 책임연구원이 배치가 됐습니다. 인요한 전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은 이 당선권인 8번에 배치가 됐습니다. 네. 민주당은 연일 정권 심판론을 내세우고 있어요. 네, 이재명 대표가 연일 좀 정권 심판론을 호소를 하고 있는데요. 어제는 이 한강벨트 핵심 승부처인 서울 마포를 찾아서 1초가 천금 같은 선거철에도 자신이 재판에 좀 끌려다녀야 한다면서 이 검찰 독재 정권에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법 리스크를 오히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네요. 네네. 민주당 양문석 후보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됐는데 추가로 또 드러난 게 있죠? 네, 이 양문석 후보가 지난 2007년에 쓴 글에서 이 당시에 이 한미 FTA 협상을 좀 비판을 하면서 노 전 대통령을 가면 쓴 미국인이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같은 해에 쓴 또 다른 글에선 이 당시 노무현 정부가 추진했던 주파수 경매 제도를 비판을 하면서 노 전 대통령을 매국노로 또 인제대학에 짓기로 한 노무현 기념관의 명칭을 노무현 매국질 기업관으로 바꾸자 이렇게 좀 쓰기도 했었습니다. 네. 당내에서 양문석 후보 사퇴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어요. 네, 어제 이 양문석 후보가 김배 봉화마을 찾아서 이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면서 사죄를 했지만 이 당내 반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홍익표 원내대표는 공천 심사 과정에서도 이 양 후보의 막말과 관련한 문제 제기가 많았다면서 선당 후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또 김부겸 상임공동선대위원장 또 고민정 최고위원 등 이 다른 친문계도 이 양문석 후보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어서 개파 갈등으로 번질 우려도 있습니다.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는 이 양문석 후보 공천 철회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좀 거듭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5.18 폄훼 발언 등 여당 후보들의 과거 발언을 좀 끄집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이 이 막말 인사들로 점철된 민주당 공천 파동의 본질은 바로 이재명 대표다라면서 맞받아치기도 했습니다. 네, 민주당은 정봉주 전 의원 공천 취소로 다시 경선을 치르는 서울 강북을 경선 결과를
오늘 저녁에 발표를 하죠. 네, 오늘 저녁 6시 반쯤에 발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현역인 박용진 의원과 정치 신인인 이 조수진 변호사가 맞붙은 이 서울 강북을 전략경선 개표 결과가 오늘 저녁에 한 6시 반쯤에 발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앞서서 이 박용진 의원이 경선의 일부 룰이 좀 불공정하다면서 시정을 요구를 했었는데 결국 받아들여지진 않았죠. 일단 이번 경선은 전국 권리당원 70%, 또 강북을 권리당원 30%가 반영되는 온라인 투표로 일단 진행이 됐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2부에서 박용진 의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종섭 주 호주 대사 출국 금지 문제를 두고 대통령실이 공수처도 이 대사 부임 허락했다고 하자 공수처가 즉각 반발을 했어요. 네, 이 어제 상황을 좀 정리를 먼저 해드리면요. 어제 대통령실이 먼저 좀 입장을 냈습니다. 이종섭 주 호주 대사가 이 공수처 조사에 언제든지 응할 것이라면서도 공수처도 이 대사의 출국을 허락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자 공수처가 허락한 적이 없다고 곧바로 반박을 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출국을 허락을 한 적이 없고 법무부에는 이 출국 금지 유지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출국을 허락했는지 여부를 두고 이렇게 이 전혀 다른 주장을 대통령실과 공수처가 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또 맞대응을 했습니다. 이 출국 금지가 그렇게 간절하면 공수처는 지금 당장 이 대사를 소환을 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일을 정해서 이 대사에게 출석일을 통보를 하겠다는 게 출국을 허락한 게 아니면 뭐냐 이렇게 좀 직격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황상무 수석 발언과 관련해서 처음으로 입장을 냈어요. 네, 그러면서 처음으로 입장을 냈습니다. 특정 현안과 관련해서 언론사 관계자에게 강압이나 압박을 행사를 해본 적도 없고 하지도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실 기류가 황상무 수석의 자진 사퇴로 가닥을 잡았다라고 하는 일부 언론 기사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을 두고 일각에선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지난 갈등 이후에 또 한 번 이 충돌을 하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요. 왜냐하면 일단은 지난 주말에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 선대위원장이 이종섭 대사에게는 즉시 귀국할 것을 또 황상무 수석에게는 결단을 공개적으로 요구를 하면서 지금의 대통령실 입장과는 전혀 다른 의견을 냈기 때문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당연히 좀 민심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국민의힘으로서는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총선을 앞두고 정면 충돌까지는 아니겠지만 일단 앞으로 민심 방향에 따라서 이런 당의 요구가 또 나올 가능성도 없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정부가 대한의사협회 간부들에게 의사 면허 정지 처분을 내렸어요? 네, 정부가 이 김태구 대한의사협회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조직위원장에게 3개월의 의사 면허 정지를 통지를 했습니다. 의사 집단 행동이 시작된 후 첫 행정 처분입니다. 정부는 김 위원장 등이 집회를 통해서 전공의 집단 사직을 부추긴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은 점차 좀 과시화되고 있습니다. 어제 이 집단 사직하기로 했던 서울 의대 교수 비대위는 이 전국 의대 교수들과 시기를 맞춰서 오는 25일에 일괄 사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재승 서울의대교수 비대위원장은 이 교수들의 사직 결의는 정부가 좀 해법을 찾아달라는 의미라면서 국민께 죄송하다 이렇게 좀 사과를 하기도 했는데요. 정부는 의료계에 좀 재차 좀 대화를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당장 이 만났다는 가시적인 성과는 들려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정부가 과일을 포함한 농산물 값을 잡기 위해서 긴급 가격 안정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는데 이걸 더 연장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왜 연장한다는 거죠? 네, 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미 투입하기로 한 자금을 넣어도 빠르게 이 농산물 값이 좀 안 잡히면 안정 자금을 좀 더 오래 투입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요새 특히 과일값 정말 비싸죠. 사과는 금사과, 금가라고 할 정도입니다. 네. 저도 사실 집에서 너무 비싸서 과일 안 산 지 오래됐는데요. 너무 비싸다 보니까 진짜 부담인데 정부가 이런 상황에서 이 농축산물 물가 안정을 위해서 납품 단가 지원에 755억 원 등 총 1,500억 원을 투입을 한다고 앞서서 발표를 했었습니다. 이번에 정부 방침은 다음 달까지도 이 농산물 값이 안 잡히면 이 자금의 투입 기간을 조금 더 연장을 한다는 겁니다. 저희 동네에 좀 싸게 파는 가게 있거든요. 저도 가야겠네요. 알려드릴게요. 저도 꼭 가야겠습니다. 네네. 알려주세요. 나중에. 정부가 특히 과일값을 잡기 위해서 빠르면 이번 주말부터
일부 과일의 직수입 물량을 풀기로 했다고 하네요. 네, 이 정부가 이 바나나와 오렌지를 중심으로 이 직수입 물량을 늘려서 말씀하신 대로 빠르면 이번 주말부터 공급을 좀 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과일을 직수입을 하면은 시세보다는 약 한 10% 정도 과일이 시장에 나오게 되는데요. 정부는 또 과일값을 잡기 위해서 관세를 내리는 품목에 체리, 키위, 망고스틴 이런 과일들을 추가로 좀 포함을 시켰습니다. 네. 태국과의 월드컵 2차 예선 앞두고 어제부터 축구 대표팀이 소집돼서 훈련에 들어갔습니다. 손흥민 선수도 어제 귀국했죠? 네, 손흥민 선수가 어제 귀국을 했습니다. 이른바 이 탁구 항명 사건으로 이 마음고생을 했을 손 선수를 좀 위로를 하기 위해서 어제 오후에 공항에 좀 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평소보다 좀 많은 모습에 손흥민 선수도 좀 얼떨떨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팬들이 좀 너무 반겨주니까 손흥민 선수가 차를 타고 가려다가 다시 내려가지고 또 한 번 인사를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뿐만 아니라 김민재, 또 정우영, 이재성 선수 등 독일 리그의 선수들도 속속 대표팀에 어제 합류를 했습니다. 네네. 경남 통영의 한 초등학교에서 불이 나서 학생과 교직원 1,20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네, 어제 불이 난 게 어제 오후에 한 2시쯤이었습니다. 불이 이 폐지 보관소에서 시작이 된 걸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이 문제가 이 폐지 보관소가 하필 학교 건물하고 좀 바로 붙어 있어서 불이 말 그대로 좀 순식간에 옮겨 붙었습니다. 이 불이 옮겨 붙을 때 학교 안에서는 5, 6학년 학생들이 수업 중이었고 이 저학년 학생들은 하교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다 있는 시간이었는데 이런 큰일이 벌어지니까 학생들이 울고 아이들이 울고 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1,200여 명의 학생들이 모두 침착하게 선생님 지시를 모두 따라서 무사히 대피를 했습니다. 학교에서 난 불이 하필 또 어제는 제법 컸습니다. 이 불이 차량 19대와 5층짜리 학교 건물 절반을 모두 태웠습니다. 소방당국이 2시간 만에 불을 모두 껐는데요. 불이 난 학교는 오늘 내일 이 휴교를 하기로 했습니다. 하마터면 좀 큰 일이 날 뻔했는데 일단 큰 인명피해 없이 이 선생님들의 대처가 특히 좀 빛이 났습니다. 네. 러시아 대통령 선거에서 푸틴 대통령이 기록적인 득표율로 5선에 성공하면서 30년 장기 집권의 길을 열었죠. 네, 이 말씀하신 대로 무려 30년입니다. 이 러시아 현대사에서 최장기 집권인데요. 득표율도 정말 놀랍습니다. 이 투표율 77% 속에 득표율이 무려 87%를 넘기면서 러시아 대선 역사상 가장 높은 득표율을 기록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점령지 같은 데서는 득표율이 무려 90%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공산권 국가들에서만 있는 이런 좀 전형적인 특징을 보니까 오죽하면 서방 국가에서 가능한 수치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부정선거 의혹까지도 제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푸틴 대통령은 당선된 뒤에 우크라이나전 과제 달성 또 국방력 강화를 강조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우정아 기자 수고했습니다. 지금 시각 7시 33분입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과 내일 전국에 걸쳐서 비나 눈이 오는 지역이 많겠습니다. 특히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쌓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강원 산지에는 5에서 최대 20cm 안팎, 강원 내륙과 경북 산지에는 최대 7cm, 충북과 강원 동해안으로 최대 5cm의 눈이 오는 등 곳곳에서 1에서 3cm의 눈이 더 내릴 걸로 보입니다. 비로는 5에서 30mm가량 오겠는데요. 눈이 많이 쌓이는 지역, 특히 오늘 밤부터 새벽 사이에 집중되겠습니다. 시설물 피해에 유의해 주시고요. 빙판과 도로 살얼음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밤부터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아오면서 내일 쌀쌀해질 걸로 보여지고요. 오늘 오후부터는 황사의 영향을 받기 시작합니다. 비나 눈에 섞여서 내릴 수 있겠고요. 오늘 미세먼지 농도 오후부터 높아지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11도, 광주 14도 등 9도에서 15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5도입니다. 날씨 정보였고요. 다음은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이현 씨입니다. 네, 어제보단 전체적으로 출근 정체가 덜한 편인데요. 다만 오늘 경부고속도로에서 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서울 쪽으로 판교 부근입니다. 화물차끼리 부딪힌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4개 차로가 차단됐고요. 신갈 분기점 부근에까지 여파가 미치고 있습니다. 12km 구간 극심한 정체니까요. 우회 운행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구간은 평소보다 1시간 이상은 더 걸린다고 생각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버스도 거의 움직이질 못하는 정체 상황입니다. 오늘은 지하철을 타시는 게 더 낫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사고 때문입니다. 신갈에서 판교 쪽으로 차량들이 거의 움직이질 못하고 있습니다. 용인 서울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우회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서수지 일대 정체를 감안하셔야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전종철의 전격 시사. 지난달 고용률과 경제활동 참가율 모두 2월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청년층부터 중장년층, 고령층까지 고용률과 경제활동 참가율이 고르게 상승했는데요.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과 관련 내용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장관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2024년 2월 고용 동향을 보면요. 전체 고용률이 1982년 7월에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같은 달 기준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청년 실업률은 역대 최저를, 핵심 취업 연령대인 20대 후반 고용률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청년 일자리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고용률은 역대 최고고 실업률은 역대 최저인데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다. 네. 이렇게 봅니다. 자세히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20대 후반인데 25세에서 29세 실업률이 역대 최저인 5.9% 그리고 고용률이 역대 최고인 72.3%인데 15세 이상 고용률, 15세에서 64세까지 고용률, 취업률 네. 이런 것들이 최고고 실업률은 최저다. 근데 이제 이게 왜 이렇게 가능했느냐가 중요한 건데 여러 요인이 있을 건데 뭐 기본적으로는 노사정 각 경제 주체가 이제 힘을 합친 결과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무엇보다 정부 정책으로 볼 때는 네. 지난해 이제 대외 경제 여건이 뭐 녹록치 않은 상황이었는데 정부 정책의 기조를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에 우선 두고 시장 경제 원칙에 입각해서 지속적으로 일자리 맞춤형 정책을 해왔다. 이게 일자리는 결국 좋은 일자리는 결국 기업들이 창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네. 방향을 맞춘 거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청년, 여성, 고령자 맞춤형 일자리 지원책을 저희들이 정책을 추진했는데 청년들이 좋아하는 첨단 산업 같은 이제 미래 네. 그 일자리 분야에서 이제 저희들이 인재를 양성하고 그 일자리를 갖도록 유도를 했고 여성들은 뭐 출산과 이제 육아 그리고 이 같이 병행하도록 네. 경력 단절이 안 되도록 정책을 적극 추진했고요. 고령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일하는 일자리에서 계속 일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이직이나 전직이 원활하도록 고용 서비스를 최대한 그 확충을 했다. 그런데 이제 올해는 어떻게 보느냐. 올해는 뭐 전반적으로 경제가 활력이 좀 낮을 것 같고 그래서 한국은행이나 각종 그 전문기관에서는 약 24만 명 정도 그 일자리가 늘어날 걸로 보는데 여전히 이제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은 있어서 네. 저희들이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그 일자리 TF를 만들어서 선제적으로 불확실성에 대응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 네. 이제 고용이 이제 양 요것도 이제 고용률 중요한데 그 고용의 질이 어떨까 이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좀 아쉬운 점을 꼽는다면 단순 노무직 종사자 좀 느는 경향이 있다. 지금 통계를 살펴보면 그렇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시 말해서 청년 고용률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해도 고용의 질까지 개선됐냐? 이 부분은 약간 의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고용의 양 못지않게 이제 질도 중요하고 둘 다를 이제 개선을 해야 되겠는데 네. 국제노동기구라고 아이로에서는 이제 좋은 일자리, 괜찮은 일자리의 내용으로는 이제 뭐 최저임금을 준수한다, 산업 안전이 잘 지켜진다, 사회적 대화가 활성화돼 있다, 또는 뭐 존중받고 있다, 노동 기본권이 존중된다, 뭐 임금이 높다, 뭐 이런 고용이 안정되다 이런 것들이 이제 좋은 일자리의 지표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사실 코로나19 위기로 그 택배 네네. 라이더 같은 그런 단순 노무직이 증가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뜯어보면 그 엔데믹 이후 회복 과정인 최근 2년간 그 코로나 위기 이후에 크게 늘어났던 그런 그 택배 라이더 같은 단순 노무직 감소 폭이 크게 확대됐어요. 거꾸로
그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라고 그 좋은 일자리라고 볼 수 있는 이 부분은 현재 116만 명이 취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은 단순 노무직보다 과거에 비해서 더 크게 증가했다라고 볼 수 있고 네. 또 전체적으로 봐서 20대 후반의 그 졸업 이후에 그 일자리 상태를 평균적으로 보면 상용직이 크게 증가했고 그리고 상용직의 비중이 더 늘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아까 그런 단순 노무직의 문제도 있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제 좋은 일자리에 대한 생각들도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어쨌든 청년 고용은 전반적으로 호조라고 볼 수 있는데 앞으로는 계속해서 좋은 일자리,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고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도록 그 취업 지원 서비스라든가 일경험 기회 뭐 이런 것들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또 우리가 이제 눈여겨볼 대목이 여성 취업자 경제활동 참가율 큰 폭으로 늘었다는 점인데요. 실제로 새로운 일자리가 많이 창출이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성 취업자 상태를 보면 이제 경제활동 인구라고 경제 일자리를 갖고 있는 사람, 일자리는 갖고 있지 않은 실업자지만 일자리를 찾는 네. 경제활동 인구가 큰 폭으로 늘었는데 거기서 취업자가 더 늘었다라는 건 매우 이제 고무적인 일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한 것은 이제 고용률이 증가하면서 이제 출산율이 우리는 떨어진다는 이제 네네. 문제가 있어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그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의 여성들의 취업 상태를 보면 M자형 커브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미혼 시절에는 일자리를 구해서 일을 하다가 이제 출산 육아 때문에 이제 노동시장에서 퇴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애를 다 키워놓고선 다시 그래서 그 주로 취업자가 늘어난 걸 보면 그 연령별로는 이제 애들을 다 키우고 난 다음에 뭐 네. 40대 중후반으로 가는 거 고령자 그리고 그 주로 종사하는 분야는 이제 보건복지 서비스 같은 분야 네. 이런 분야로 간다라는 것인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그 여성들의 경제 활동은 늘어났고 그 취업률도 늘어났다. 다른 연령 그리고 다른 성에 비해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여성 경력 단절 해소라 그럴까요? 취업과 여성 취업과 저출산 극복 이게 두 마리 토끼 잡기는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현재 같은 저출산 기조가 앞으로 노동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세요? 저출산 기조는 우리나라가 이제 고령화와 함께 한국 사회가 직면한 최대의 국가적인 과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일하는 사람이 부족하면 성장률이 떨어질 거고요. 그리고 성장률이 떨어지면 경제 활력도 떨어지고 고령화에 따라서 경제 활력도 떨어지고 노동 투입 요소가 줄어드니까 생산성, 성장, 잠재력이 떨어질 거고 그럼 지역이 소멸할 거고 네. 그다음에 그 줄어든 또는 수축하는 이런 그 나눠먹을 파이가 줄어들면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그리고 경제 주체 간의 갈등, 대립 갈등이 심각할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굉장히 불안해지고 경쟁이 치열해지면 애를 잘 안 낳으려고 할 거예요. 네. 그러면 그런 이제 초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와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경쟁이 치열해지고 갈등이 격화되면서 불안해지고 그러면 다시 또 그 출산을 기피하고 네. 이게 악순환대에는 이런 상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적 과제의 핵심이 바로 이 저출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그리고 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그 방법 중에 하나가 그 일과 육아가 병행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노동부 정책의 최대 그 방점을 이제 일, 육아 병행 워라밸에 두고 네.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초저출생 문제 극복 방안으로 일 생활 균형 이제 중요한 간주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고용노동부가 일 생활 균형 정책 세미나를 최근에 개최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장관님 직접 참여하셨다는데 그렇습니다. 어떤 목소리를 좀 들으셨습니까? 모든 분들이 이제 이 저출생 문제는 시급하다.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제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렇게 부족한 건 아니다. 일과 그 육아가 양립할 수 있는 일 생활이 균형될 수 있는 제도가 있지만 앞으로도 더욱 더 확충해야 되지만
그렇지만 그 문제는 이거를 눈치 안 보고 실제로 활용할 수 있게 네. 해주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는 기업의 CEO들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 기업의 대표자가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유도를 해야 되고 또 하나는 그 실제로 있는 제도를 눈치 안 보고 쓸 수 있는 직장 문화를 그 모성, 가정 친화적으로 그 일과 육아가 가능하게 하는 쪽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강조를 하셨고 네. 그 예로 뭐 임신기에는 뭐 재택근무를 의무화한다 할지 완전 자율 출퇴근 지금 시차 출퇴근 뭐 이런 게 하이브리드 근무 있는데 네. 그런 많은 그 대안들을 제시했는데 그 핵심은 CEO의 의지 그다음에 제도를 좀 더 확대하고 지원을 많이 해달라 정부가 그리고 있는 제도를 눈치 안 보고 그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 그래서 저희는 지금도 식당에서 옛날에는 담배도 피우고 했는데 담배는 안 피우는 건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럼요. 예. 마찬가지로 옛날에 안전벨트 안 맸는데 요새는 안전벨트 매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여성이 독박 육아 해서는 안 되고 그 육아도 그 부부가 같이 하고 그리고 사회 공동체가 같이 하고 그리고 눈치 안 보고 갈 수 있는 당연하게 그 일과 생활이 병행되고 균형될 수 있게 하는 그 사회적인 문화, 조직 문화 그런 걸 위해서 잘하는 데는 저희들이 열심히 발굴해서 확산 전파를 하고 인센티브를 줄 수도 그리고 있는 인센티브 거네요. 체제 금융상의 뭐 정책적 지원도 하고 사회적인 캠페인도 벌려 나갈 계획입니다. 네네. 자. 워라밸 위해서는 이제 근로 시간도 중요합니다. 현재 이제 한 주 최대 52시간인데 한때 그 미래 노동시장 연구에서 주 69시간까지 노동할 수 있다 이런 개편 권고안 냈다가 이제 여론 역풍도 좀 맞고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도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다 보완 검토 이제 지시도 했고 그래서 지금 근로시간 개편 관련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 워라밸 가능하고 네. 출산 육아 시간 확보가 중요한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시간을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아울러서 그 줄여진 시간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 정부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도 개편안을 냈던 것인데 뭐 무리하게 69시간이라는 아주 극단적인 사례가 나오면서 저희들이 대국민 설문조사를 했던 거죠.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지금 이제 그 작년 11월 초에 저희가 발표를 했는데 금년 2월 6일 날 노사정위원회에서 그 지금 그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금 논의를 사회적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 논의 그 실태조사 결과는 뭐냐면 그 노사가 원할 경우에 기존의 제도를 그대로 갈 수도 있지만 그 노사가 원하는 업종, 직종의 경우에는 이 근로시간을 전체적으로 줄이면서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선택권을 주되 근로시간은 줄이고 건강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라고 이제 그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고 2월 6일 날 금년 2월 6일 날 노사정이 선언한 게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하게 가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지금 구체적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의 궁극적인 목표도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네. 자, 그리고 저출생은 지방 소멸에 영향을 주고 이는 곧 지역 일자리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역 일자리 개선을 위해서 올해 처음으로 지역 체감형 일자리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저출생으로 이제 당장 타격을 받고 있는 게 이제 지방인데 지방은 이제 소멸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20대 청년들 60만 명이 수도권으로 유입을 했고 그래서 전국 89개 지역이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이 지역 소멸도 걱정이지만 이분들이 수도권으로 온다는 것은 수도권의 일자리 문제, 주거 문제 이래서 수도권도 굉장히 경쟁과 불안이 심각해진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출산율을 궁극적으로 저하시키는 악순환의 고리로 작용한다. 그런데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라는 게 그 정부와 중앙정부와 지방 간의 협업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중앙부처의 이제 일자리 정책들이 칸막이로 나눠져서 단편적으로 분절적으로 제공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이제 극복을 해야 되겠다. 저출생 문제, 지역 소멸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을
일자리 문제가 핵심이니까 일자리를 중심으로 지역에 정주하면서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찾아보자 해서 나온 게 이제 지역 체감형 일자리 프로젝트인데 네. 예를 들어서 행정안전부, 산업부, 중기부가 각각 일자리 정책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칸막이를 없애서 중앙과 지방이 협업을 하되 지방에서 이제 각 지역마다 아주 전략 주력하는 산업이 있습니다. 네네. 그 산업을 이제 발굴해서 저희들한테 이제 제시를 하면 저희들이 이중구조 개선, 일자리 질 개선부터 인재를 양성해서 제공하는 이런 것까지 패키지로 제공을 한다는 그런 구상인데 지금 부산시, 인천시, 충청북도, 전라북도, 경상북도가 이제 이번에 응모를 해서 네. 선정이 됐습니다. 충청북도 같은 경우에 보면 이제 반도체를 중심으로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데 주력 산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반도체 관련해서 인재를 양성해서 공급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프로젝트 하에서 이중구조 개선, 일자리 질 개선, 그다음에 일자리 매칭 이런 것들을 이제 패키지로 제공한다. 이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제 예. 전부 수도권으로 와서 경쟁이 치열하고 출산율이 저하되는 이런 악순환을 끊고 청년들이 지역에 좋은 일자리에서 계속 일하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그런 그림입니다. 네. 조선업 노동시장 이중 구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조선업 원화청에 상생협약 체결한 지 1년 지났습니다. 당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 계기로 이 협약이 만들어졌는데 1년 동안 사정 많이 나아졌습니까? 예, 성과가 있었다. 보이는 성과가 보이지 않는 성과. 그리고 앞으로 또 해야 될 과제가 있어서 3월 말 중에 저희들이 이제 중간 점검을 해보고 예. 그 성과와 한계를 되짚어 보면서 앞으로 과제들을 더 발전시켜 나갈 건데요. 일단은 임금복지 수준, 협력업체 임금복지 수준이 상승했고요. 네. 그리고 원청과 협력업체에 종사하는 종사자 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일자리가 안 좋은데 대우가 안 좋은데 사람들이 늘 이유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좋아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선 5개사가 네. 에스크로 결제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청에서 인건비를 하청에다가 주는데 그걸 딴 데 못 쓰게끔 임금을 직접 주게끔 그래서 이제 임금 체불 문제라든가 격차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성과로 나타났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 정부 들어서 새롭게 시도하는 중층적 사회적 대화의 일종인데 네. 이 대화라는 게 서로가 자발적으로 공통의 문제를 머리를 맞대고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있고 서로가 신뢰가 있어야 구체적으로 자기 문제를 가지고 해결하는데 이제 출발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이 부분을 저희들은 이제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아주 보다 궁극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기성금을 이제 제때 잘 적정하게 지급을 해야 되는데 또 중요한 것은 기성금을 결정할 때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야 된다 이런 문제도 있고요. 재하도급이 자꾸 가면 이제 격차가 커지면서 임금 체불 문제 등 많은 문제가 있어서 재하도급을 최소화하는 문제 이런 문제 등 이제 구조적으로 해결할 문제들이 있고요. 네. 나머지는 이 부분을 이제 자동차, 부품업, 석유화학, 항공 이런 데로 확산시키는. 자동차로 지금 확산이 되고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조만간에 저희들이 상생 협력 방안들을 이제 만들어서 합의를 할 텐데요. 네.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시간이 1분 정도 남아서 마지막 질문을 드릴게요. 전공의들이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이 강제노동 금지협약 위반이라며 국제노동기구에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업무 개시 명령은 정당한 조치다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 좀 이 부분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일단 관계없는 얘기고요. 이제 긴급 개입을 요청했다 그러는데 네. 이것은 이제 의견 조회를 요청한 거고요. 그럼 아이로에서는 이분들이 당사자 적격이 있는가를 보고 그 의견을 이제 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이로 기본협약 중 강제노동 금지인 25호 협약을 비준으로 했습니다. 네네. 근데 거기 보면 이제 국민의 생명 안전과 관련된 전체 국민 또는 일부의 생존과 복리를 위협할 경우에는 강제노동으로부터 예외가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고요. 정부가 이제 국민의 생명 안전을 위협하는 의사들의 집단 행동에 대해서 긴급 명령을 내린 것들은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아이로에서 저희들한테 의견 조회를 하면 저희들이 의견은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책무를 한 것이다. 아이로 협약에 위반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할 겁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었습니다. 장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종철의 전격시사 1부 순서 마무리하고 2부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신혜라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늘 봄처럼 따뜻한 학교, 늘봄학교를 아시나요? 그동안 아이가 돌봄 교실에 탈락하면 어쩌나 걱정 많으셨죠? 올해 초등학교 1학년부터 희망하는 학생 모두 매일 2시간 맞춤형 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늘봄학교는 학교 수업이 끝난 오후 시간에도 함께 운동하고 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누구나 누리고 모두가 만족하는 늘봄학교에서 아이들의 꿈을 키워주세요. 늘봄학교 캠페인은 교육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보건복지부 장관 조경입니다. 수술실, 중환자실, 응급실에서 땀 흘리는 전공의들은 우리 의료의 미래의 주인공입니다. 그러나 밤샘이 일상화된 열악한 근무 환경 속에서 수련과 진료 모두에 집중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그 시작으로 정부는 올해부터 36시간 연속 근무 축소 시범 사업을 추진합니다. 수련의 질을 높이고 전문의도 늘려 전공의 과도한 업무 부담도 줄여가겠습니다. 실력 있는 의사가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민들과 함께 실천하고 제도의 변화를 요구하러 다니고 있는 소비자 기후행동의 활동가 김은정입니다. 2022년에 낸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섬유 생산량이 2000년대보다 한 2배가량 늘었다고 해요. 30% 정도가 판매되지 않고 고스란히 폐기되고 있고 재고 폐기 비용이 한 2,100억 달러라고 합니다. 패스트 패션 산업은 제조부터 폐기, 옷의 소모 과정 전반에 걸쳐서 환경 오염을 이제 야기하게 되고요. 사실은 팔지 않고 사지 않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잖아요. 그렇지만 가장 현실적이지 않죠. 그래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규제입니다. 30%의 의류가 판매되지 않고 고스란히 폐기된다거나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고량을 공개한다든지 대량 폐기를 금지하는 규정을 제한해야 되겠죠. 이런 정보 공개를 잘하고 이런 제도를 잘 지키는 회사의 브랜드를 선택할 수 있는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주는 방식이 가장 현실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꼭 필요한 옷만 산다. 그러기 위해서 구매하기 전에 옷장을 꼭 점검해라. 오래 입을 수 있는 재질이나 디자인의 옷을 구매하라. 소비자로서의 규제를 요구해라. 실제로 유럽은 이런 정보 공개에 관한 법들이 마련되어 있거든요. 유럽이 할 수 있다면 우리도 못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 지금 우리의 문제입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시켜라 였습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 전국적으로 비나 눈 오는 곳이 많겠습니다. 특히 강원 산지에는 내일까지 최대 20cm의 많은 눈이 쌓이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집중될 텐데 시간당 1에서 3cm 정도로 강하게 오겠고요. 천둥, 번개, 돌풍 동반되는 곳도 있겠습니다. 시설물 피해 유의하시고요. 빙판과 도로 살얼음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 강원 산지에는 내일까지 5에서 15cm의 눈이 예상되고 강원 내륙과 경북 산지도 최대 7cm, 충북과 강원 동해안 최대 5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찬 공기가 남하해 강수가 종료된 다음에는 쌀쌀해집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 11도, 내일은 0도로 떨어지고요. 낮 기온마저도 9도에 머물겠습니다. 오늘 해안과 제주 중심으로 전국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대부분 해상의 파도 또한 2에서 최대 5m 안팎으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또 동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높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대전 11도, 광주 14도 등 전국적으로 9도에서 15도 분포가 되겠습니다.
한편 오늘 오후부터는 어제 발원한 황사가 다시 영향을 주면서 미세먼지 농도도 높겠고 눈비와 섞여서 내릴 수 있어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4.9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전종철의 전격 시사. 공천 막바지 민주당의 마지막 퍼즐이라 할 수 있는 서울 강북을 재경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99% 패배 가능성에 1% 희망으로 이를 악물고 버티고 있다는 분입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의원님, 요즘 식사는 잘 하고 다니세요? 밥이 잘 안 넘어가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이번 총선 의원님께서는 참으로 우여곡절 많은 총선입니다. 나중에 되돌아보면 지금 시기가 어떻게 기억될까요? 뭐 우여곡절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정말 저로서는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일을 겪나 하는 생각을 거의 매일 밤마다 하거든요. 네. 그런데 어쨌든 그 민주당의 원칙과 공정을 좀 지키려고 애쓴 과정 이렇게 기억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 그 결과도 정의로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노무현 재단 이사인 조수진 변호사 2인 경선 중입니다. 결과 오늘 저녁에 나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저녁인데요. 근데 문제가 어제 저녁 6시부터 투표가 시작이다 이렇게 됐는데 네. 그 어제 새벽 1시, 2시까지도 투표 링크가 도착하지 않은 사람들이 속출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거 되게 큰 문제죠. 예를 들면 총선을 치르는데 투표소에 갔더니 투표용지가 아직 배달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듣는 거랑 똑같아서요. 단순 기술적인 문제죠, 그거는 지금?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투표 링크가 도착하지 않았다. 그리고 새벽 1시 10분, 2시 이때쯤에 도착했다고 그래서 겨우 투표했다고 하는 분들도 많고 저도 역시 투표를 했는데 그 오류가 계속 나는 일들이 발생을 해서 네. 투표 시스템이 여러 가지로 이제 불안하구나 이런 느낌입니다. 이게 이제 전국적인 투표 지연 사태로 확인이 되고 있어서 오늘 선거관리위원회에 대책 마련과 문제 제기를 좀 하려 하고요. 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투표소에 갔더니 투표용지가 없거나 투표용지 배달이 늦어지거나 이러는 거는 만일에 국가선거관리위원회가 이랬으면 가만 안 있었을 거 아닙니까? 네, 이거는 오늘 낮에 한 번 더 짚어봐야겠네요. 예, 24시간 겨우 주어진 건데 이틀이 아니고요. 만 이틀 48시간이 아니고 시간상으로 저녁 6시부터 오늘 저녁 6시까지인데 이 중에 무려 6시간 이상 투표 지연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건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하위자 감점 30%, 상대방은 정치 신인 여성 가점 25%, 여기에 전국 권리당원 투표 70%, 당선 지지자 적극 참여가 이제 예상되기도 합니다. 이길 확률 몇 %로 보세요? 어제 조수진 후보랑 같이 알릴레오 방송하셨던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그 방송에서 조수진 후보는 배지를 그냥 주었다 이렇게 발언을 하셨다고 보도를 봤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이제 그러면 다 아신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이번 경선 구조가 박용진에게 극도로 불리한 선거인지를 그쪽 분들도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들도 다 알고 계시고요. 우리 민주당의 경선에는 당원에는 국민 여론조사가 꼭 반영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게 장애 헌법입니다. 헌법에 딱 국민 여론조사가 들어가는 국민 참여 경선으로 되어 있는데 네. 그거를 지키지 않고 이렇게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요번 2차 경선만 그렇습니까? 그 전에도 다 그게 들어갔었습니까? 국민 참여 경선은 원칙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제 뭐 시간상 그렇다고는 뭐 이야기를 했다고 이제 들었는데 네. ARS RDD 방식 여론조사 기관이면 얘기하면 하루 이틀이면 다 해서 해내거든요. 얼마든지 가능한 것들을 굳이 이렇게 피하고 상대에게는 일방적으로 유리한 방식으로 가는 건 박용진을 원하는 강북을 지역의 유권자들의 압도적 민심을 외면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라서 이게 대단히 비상식적인 경선 방식이다. 제가 어제 저 지지해달라고 기자회견을 어디 가서 했는지 아십니까? 전북에서 했다는 질문이 바로 예. 다음 질문입니다. 그때 심정이 어땠습니까? 제가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예, 뭐 진짜 어이가 없죠. 왜 서울 강북의 후보로 뽑아달라고 하는 호소를 네. 전주에 가서 하고 광주에 가서 제가 해야 합니까? 거기 유권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가 막힌 현실. 기자분들도 네. 보다 이런 기자회견은 처음 본다. 어떻게 서울 후보로 뽑아달라고 광주에 오냐. 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 저는 해도 너무한 경선에 보다 너무한 규칙으로 지금 일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도 너무한 경선, 보다 너무한 규칙. 자,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서울 강북을 경선에 왜 전국 당원이 참여하냐는 지적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전 국민 관심사가 됐으니까 적절하게 당원 비중을 조절한 거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주관적인 유권 해석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의 규칙에는 다 당원 단계 다 규정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도 전국적 관심을 갖는 전략 경선 지역, 전략 지역으로 해놓고도 그 지역의 유권자들을 대상으로만 하는 여론조사 그리고 당원 투표로 진행된 게 대부분이고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그런 주관적인 판단으로 전국적 관심의 기준이 뭡니까? 주관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당의 운영 또 선거의 규칙 적용 이런 것도 이렇게 주관적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민주당의 원칙과 공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다. 저한테 다 불리합니다. 100가지가 다 불리한 경선을 지금 다 받아들이고 하면서도 계속 제가 원칙을 지켜달라, 공정함을 지켜달라, 유지해달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네. 이 와중에 맞상대 조수진 변호사는 바보같이 경선에 나가겠다는 박용진 의원 말을 인용해서 진정한 바보가 돼달라며 미랄이 돼서 썩어 없어진다는 생각으로 총선의 밑거름으로 헌신했으면 좋겠다. 면서 어떻게 보면 사실상 불출마를 압박하는 듯한 말을 했어요. 어떻게 보세요, 이 발언은? 역시 해도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다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사람은 이렇게까지 조롱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도 민변에서 인권 변론하셨다고 들었는데 약한 사람, 구석에 몰린 사람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당 후사를 이유로 사퇴를 하려면 조수진 후보가 물러나시는 게 맞죠. 지금 조수진 후보가 이 동네에 동이 몇 개나 있는지 그리고 이 동네 주민들은 얼마나 있는지 삼양동 골목길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 지역 주민들이 어떤 문화, 체육, 교육에 대한 요구가 있는지 모르신 채로 와서 유시민 이사장의 말씀대로 그대로라면 배지를 줍는 일에만 몰두해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셔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역 주민들에 대한 예의 그리고 상대에 대한 예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만일에 저한테 선당후사를 이유로 사퇴를 요구하시는 거라면 가장 간편하게 하실 수 있는 건 조수진 후보이십니다. 선당후사를 위한 역할을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네. 저 박 의원께서는 그 동네에 한 8년 계셨죠? 국회의원으로서는 8년이고요. 네. 여기서 제가 초중고등학교 졸업하고
결혼해서 아이 낳고 살고 있고요. 몇 년 거기에 지금? 정치 활동은 24년째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2000년 선거에 처음 제가 출마를 했었으니까 24년째 하고 있고요. 저는 여기서 국회의원 배지를 못 달아도 여기서 살 사람입니다. 강북구 사람입니다. 네. 근데 정봉주 후보도 그렇고 조수진 후보도 그렇고 여기서 행여 떨어지시면 여기 안 사실 거잖아요. 집도 지금 여기 이사도 아직 안 오신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예. 박 의원께서는 거기 숟가락 수도 뭐 대충 아시겠어요? 그 정도면? 숟가락 수까지 안다고 그러면 지나친 말씀이겠고 네. 강북구 주민들하고 함께 살아가고 있고 또 이 동네의 변화를 위해서 함께 노력해 왔기 때문에 네. 저는 저보고 사퇴하라고 이야기하시는 말씀에 일도 공감할 수가 없습니다. 네. 앞서 의원님의 현역 의정활동평가 하위 10% 이의 신청 기각 놓고도 공관위 내부에서 좀 약간 뭐 잡음이라 그럴까요? 서로 공방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는 보도 나왔는데 이명백 위원장은 이제 부인을 했고요. 무슨 내용입니까, 그거는? 저도 그 안에서 벌어진 일을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네. 당일날 일단 몇 가지를 확인을 했어요. 오후 2시에 그 공관위 회의가 열리기로 했고 거기서 재심 절차가 진행이 되는데 네. 몇몇 공관위원들이 위원장 혼자 그 서류를 보지 말고 다 같이 보자. 그리고 본인에게는 공개하는 것이 맞겠다.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오고 갔다는 거예요. 단체방에서. 네네. 그런데 갑자기 저한테 1시 정도에 회의가 2시에 열리는데 1시 정도에 기각 문자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문자를 보낸 당직자에게 전화를 해서 이거 도대체 누가 어떻게 결정한 거냐 물어봤더니 그냥 위원장의 지시로 자기는 발송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을 자기도 모른다. 이렇게만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나서 아마 그 공관위 내에서 이 문제를 놓고 상당한 심각한 얘기가 오고 갔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한편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된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 지역에선 1위 공천 취소하고 2위에게 공천을 주었습니다. 이거 일종의 공천 승계라고 하나요? 그래서 네. 강북을과 어떤 차이가 있게 그렇게 한 건가요, 거기는? 차이가 박용진이 후보냐 아니냐의 차이 말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선 과정에서의 하자라고 하는 건 투표 과정에서만의 하자가 아닙니다. 물론 저도 똑같이 부정선거 의혹이 있습니다. 이중투표 의혹도 있고 여론조사 관련된 조작 공표 의혹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다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건 정봉주 후보가 제출해야 될 의무사항이거든요. 이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후보 자격이 원천 무효이고 박탈이 되는데 네. 제출해야 될 대법원 그러니까 법원 판결문 이런 것들을 제출하지 않고 그 가정폭력 의혹을 숨기려고 했었던 거 아니냐 하거나 하는 이런 논란이 기사화됐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그 과정에 경선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이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경선 절차 전반에서 벌어진 일인데 네. 강북을은 아무 문제 없다고 외면해버리고 전략경선 지역으로 분류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이거를 결정한 같은 자리에서 순천은 또 이렇게 2위자가 받아갔습니다. 제가 알기로 2위 받아간 김문수 후보는 또 이재명 대표와 경기도에서 인연이 상당히 오래된 이재명 네. 측근 중에 한 분으로 제가 압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 따라 다르고 또 그 해석에 따라 다른 대표와의 관계에 따라 다른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게 민주당의 원칙 공정이 무너져가고 있다라고 제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이런 일들 이런 억울하고 불합리한 일들을 겪은 후보자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민주당 안에. 네. 이런 문제에 대한 마지막까지 문제 제기하고 당을 바로 세우기 위한 과정을 지금 제3차 경선을 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전주 가서 어저께 이제 지지 호소했는데 오늘 어디 가세요? 오늘은 봉화에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보 정치인이라고도 불렸던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에 참배도 하고요. 마음속으로 한번 여쭤보려고요. 지금 제가 잘하고 있는 건지 민주당은 잘하고 있는 건지 한번 여쭤볼 생각이고 민주당 안에서 원칙과 공정, 상식을 지키기 위해서 좀 바보스럽고 미련스럽게 가는 박용진한테
격려 좀 해주십시오라고 말씀도 속으로 좀 드리려고 하고요. 네. 그렇게 가면서 어제는 이제 호남 쪽 유권자들에게 말씀을 드렸다고 한다면 오늘은 이제 영남 쪽 유권자들과 만나는 과정을 가지려고 하고 네. 그렇게 해서 날짜가 없어서 뭐 제주도도 못 가고 강원도도 못 가고 충청도도 못 가고 이렇습니다만 뭐 이렇게 하는 걸로 딱 24시간 주어진 정선 네.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당원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노무현 대통령을 만나러 가는 날이네요. 네. 자, 이번 경선에서 박용진이 이긴다면 그 의미는 무엇이며 만약에 박용진이 진다면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저렇게 뭐 과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결과가 좀 정의로웠으면 좋겠다고 하는 바람은 분명합니다. 오늘 박용진이 전국의 당원 동지들의 지지로 이 어려운 구조를 뚫고 55%라고 하는 가산점, 감산점을 이 불리함을 뚫고 이긴다면 저는 그게 민주당의 변화, 민주당의 역동성, 이번 총선 승리에 그야말로 큰 밑거름을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진다 하더라도 남기는 것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잘 해석해서 민주당이 총선 승리의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제가 이제 지금 엉뚱한 얘기 한마디 할 겁니다. 당황하지 마세요. 누군가가 지금 작심하고 박용진 의원을 거물 정치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일종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거는 맞다 아니다. 저 솔직히 저도 엉뚱하게 질문하시니까 네. 이게 2월 19일 날이에요. 제가 저한테 당신 하위 10%다라고 이렇게 공관위원장이 얘기한 게. 예. 처음에 농담인 줄 알지 않으셨어요? 좀 어이가 없었죠. 예. 그분도 약간 웃으면서 얘기를 하게 됐어요. 방송에서 많이 봤다고 그러시면서. 예. 그래서 그렇다? 그래요? 이제 약간 놀랐는데 그날로부터 오늘이 3월 19일입니다. 이 한 달 동안 무슨 영화 시나리오가 있는 거 아닌가? 지금 꿈속에 사시는 거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어떠세요? 약간 솔직히 약간 그렇습니다. 예. 어제도 피곤하니까 KTX에서 오다가 잤는데 잠깐 졸았는데 눈을 딱 뜨니까 이게 지금 어디지? 지금 이 현실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계획하진 않았는데 때리면 때릴수록 커져서 더 큰 정치인이 될 가능성 솔직히 상상하세요 안 하세요? 지금은 그 문매를 맞는 중이라 그런 생각을 하는 틈이 없고요. 네네. 가끔 어떤 분들이 이게 성장통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위로 말씀일 뿐이지. 네네. 지금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뭐 미래의 영광 같은 거를 생각할 수는 없고요. 그렇겠네요. 예. 당장에 눈앞에 있는 일에 몰두하는 것밖에는 뭐 저로서는 없습니다. 오늘 6시가 지나고 나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약이라도 먹고 푹 잤으면 좋겠습니다. 잠을 거의 못 자서요. 네. 그렇게 그냥 하여간 푹 자고 주변 한 24시간 푹 잔 뒤에 주변 분들한테 고맙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네. 민주당의 또 다른 공천 문제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양문석 후보의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발언 둘러싸고 논란 확산되고 있습니다. 불량품 발언에 매국노 발언까지 속속 확인되고 있어요. 이재명 대표는 정치인 공격은 표현의 자유라면서 양 후보 감쌌고 국민 판단에 맡기자면서 당 차원 조치하지 않을 것임 시사했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보세요? 김부겸 상임선대위원장이 문제 제기를 하셨고 또 공천 과정에 대해서 재검토를 요청을 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국민들이 당의 조치를 지금 지켜보고 있는 중인데 이제 제일 걱정은 이게 양문석 후보의 공천이 유지되든지 아니면 박탈되든지 간에 민주당 지지층 내부에서의 이 문제로 인한 투표 분열이나 혹은 투표 거부 이런 걸로 가면 수도권 선거가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냥 이렇게 넘어가서는 안 될 문제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네네. 이번 총선도 내가 상대방보다 더 잘해서 국민 삶을 나아지게 하겠다는 이른바 잘하기 경쟁보다는 누가 더 실점 안 하냐 경쟁이 될 가능성이 지금 현재로서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22대 국회 화두가 이제 정치 개혁이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예, 지금 국민을 우습게 보는 정치인데, 그러니까 특히나 뭐 대통령이 이종석 그 호주 대사와 관련해서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버티고, 또 황상무 수석과 관련된 이야기에서도 뭐 핵칼 테러 이 논란에서도 아무런 변화 조치를 보이지 않는 건 딱 국민을 우습게 보는 거거든요. 이래도 된다, 저래도 그만이다, 이런 식의 정치가 대통령 머릿속에 가득 차 있고 또 여권 지지층에도 가득 차 있습니다. 혹은 이런 정치가 우리 민주당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두려워하고 국민 눈높이에서 정치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노력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그 윤석열 대통령이나 여권의 태도는 진짜 국민 우습게 보는 정치, 이래도 되고 저래도 그만이라고 하는 그런 정치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의 요구는 뭐 저는 계속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의 파산 공세를 한국경제신문 최형창 기자와 짚어봅니다. 최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쉰, 이른바 알테시라고 불리는 중국 이커머스 기업의 공세가 국내 유통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현재 그 규모가 어느 정도길래 국내 유통업계가 이렇게 바짝 긴장하고 있는 건가요? 일단 그 관세청 자료가 하나 있는데요. 네. 작년 기준이긴 합니다. 중국에서 온 전자상거래 이 물품 건수가 8,881만 5천 건입니다. 1년 사이에 70% 이상 늘어난 건데요. 지난해 통과된 전체 이 전자상거래 그 물품이 1억 3천만여 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년 대비 한 36% 증가했는데, 이런 걸 좀 고려해 봤을 때 이 중국발 그 직구라고 하죠. 직구 규모가 가파르게 정말 늘어난 겁니다. 이 지금 이 회사들이 초저가 상품을 앞세워서 이 국내 진출을 매우 왕성하게 벌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애플리케이션 리테일 서비스 분석 업체인 YG앱 리테일 굿즈에 따르면은 지난달 기준 알리앱 사용자, 국내 사용자가 818만 명이라는 겁니다. 네. 월간 기준으로 역대 가장 많았습니다. 이 종합몰이라고 하죠. 이 종합몰 이용자 수로도 쿠팡에 이어서 2위예요. 그러니까 테무 같은 경우에는 작년 7월에 국내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7개월 만에 이용자 581만 명을 확보해서 사용자 수 4위에 올랐습니다. 실질적인 위협이네요. 네네. 초저가 전략으로 국내 시장 진출했다는데 어느 정도 싸게 팔고 있나요? 저도 이게 진짜 가능한가, 제가 보면서도 가능한가 이렇게 좀 의심을 했는데, 충전기, 면도기 이런 생활용품들 네. 첫 구매에 뭐 혜택을 준다는 방식으로 뭐 한 평소 원래 가격이 몇만 원이라면은 그걸 이제 100원에 파는 거예요. 이제 한국 이커머스에서 팔리는 동일한 제품 가격보다도 최대 10배 이상 저렴한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이렇게 저렴한 가격이 가능한 거는 중국이 지금 경기 불황 때문이다, 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중국이 지금 현재 저희 전체 산업이 좀 과잉 상태거든요. 쌓여있는 재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거기에 지금 내수 경기 부진 때문에 남아도는 상품이 좀 헐값에 이렇게 밀려와서 오히려 국내 시장을 지금 잠식하고 있다, 이런 지금 분석들이 있고요. 이 중국 업체들이 이제 해외 직접 구매 방식이어서 통관이라든지 관세도 면제받고요. 네. KC 인증 같은 그런 전기용품 안전 인증도 면제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경쟁력이 더해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본래 싼데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훨씬 더 싼 그런 네. 상황이네요. 유통 플랫폼뿐만 아니라 플랫폼에 입점한 판매점들에 대해서도 미치는 영향도 이제 적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보통은 그 이제 유통사가 있으면은 그 유통사를 끼고 원래는 이게 판매한 원래 이제 원셀러라고 하죠. 그런 네. 분들이 있는데, 이 최근에는 이제 의류 업체들이 타격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이제 패션 플랫폼들도 따로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업계 3위인 이 카카오 스타일 지그재그라고 있습니다. 지난달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251만여 명이었는데 네. 1년 전에 비해서 같은 기간 동안 32.6%가 준 거예요. 지그재그의 활성 이용자가 또 지난해 11월에는 한 342만 명에 달했는데 올해 1월에는 한 249만 명 이렇게 떨어졌고요. 그 외에도 뭐 브랜디 뭐 이런 의류 플랫폼도 이용자 수가 확연히 줄었습니다. 이들이 이제 하나 공통점이 있는데요. 바로 중국에서 의류를 떼어다가 판매하는 입점셀러 비중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030 여성들이 선호하는 패션 트렌드에 좀 맞는 이른바 이제 가성비 제품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걸로 이제 고속 성장을 해왔는데 알리, 테무, 쉬인 이런 데가 본토인 중국산 의류를 훨씬 더 저렴하게 팔아버리다 보니까 이들 플랫폼이 국내 플랫폼이 이제 가격 경쟁력을 상실하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제조업죠. 타격도 이제 시작됐다고 봐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근데 아직 막 엄청 가시적으로 크다 뭐 이렇게까지 피해가 들리진 않지만 결과적으로 흐름이 이렇게 가다 보면은 피해가 예상될 수밖에 없는데요. 네. 흔히 이제 오프라인에서도 우리가 이제 다이소라고 하죠. 그런 이제 저가 제품을 많이 판매하는 곳들이 있는데 지금 이 알리, 테무, 쉬인이 오프라인 저가 상점보다도 훨씬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국내 대형 마트들도 점차 이 최근 저가 제품 비중을 늘리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국내 이커머스 플랫폼에 입점한 이 소상공인 판매자들이 지금 계속 궁극적으로 공산품 판매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국내 제조업자들도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좀 우려가 되는 게 하나 있는데 이 구매 대행도 하나의 시장이거든요. 그쪽 산업에 이제 종사하는 분들이 있는데 결국은 지금 나중에 다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알리와 테무를 국내 이용자 소비자들이 이용하면서 이제 신뢰가 만약에 쌓이잖아요. 네. 이러면 점차 그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이제 이거는 이제 소비자와 그 판매자를 직접 연결해 버리기 때문에 구매 대행 업체가 이제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전망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초저가로 이제 판매되다 보니까 불량품, 가짜 상품 이런 문제도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최근에도 하나 자료가 나왔는데요. 이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의 민주당 양경수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에서 받은 자료가 있어요. 작년에 이제 알리익스프레스와 관련된 그 소비자 민원 건수가 673건입니다. 1년 전에 비해서 3배에 달했는데요. 올해 들어서도 지난달까지 이제 한 352건 접수돼서 벌써 작년 전체 절반을 넘어선 거고요. 네. 같은 기간 테무 관련 민원은 17건으로 지난해 연간 건수를 웃돌았습니다. 이 지식재산권이라고 하죠. 이제 뭐 진품이냐 가품이냐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 중국산 가품 짝퉁이라고도 하죠. 그 문제가 꾸준히 증가세인데요. 지난해 관세청에 적발된 중국산 그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이 6만 5천 건입니다. 전년보다도 한 8.3% 늘었습니다. 정부는 소비자 보호 대책 마련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결국 나섰는데요.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 이 국내법이 차별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 이렇게 나섰습니다. 이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을 위해서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에게 이제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의무화를 한 건데요. 좀 관련해서 좀 전자상거래법이 좀 개정돼야 되는데 이것도 추진합니다. 지금 4대 피해 항목을 딱 지정했어요. 위해 식의약품, 뭐 가품, 그리고 청소년 유해 매체물, 개인정보 침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좀 더 신경 써서 관리를 하겠다고요. 그리고 특히 지금 특허청이나 관세청이 이 해외 직구 물품이 거치는 통관 국경 조치 이것도 강화해서 네. 이 가품의 해외 직구를 원천 차단하겠다. 좀 이렇게 나섰습니다. 네. 이 가품 적발 근거를 명확하기 위해서 상표법 개정도 추진합니다. 네. 이제 시간이 한 1분 이내로 남았는데요. 국내 업계에서 어떤 전략으로 맞서고 있습니까? 네. 가만히 또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방식이 뭐냐면은 이 중국의 셀러들을 이렇게 해서 이제 중국 플랫폼이 이른바 이제 직접 구매를 하는 건데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예를 들어 G마켓 같은 곳이 내일 중국에서 현지 판매자들을 초대해서 사업 설명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격 대비 성능이 좋은 제품을 이제 보유한 중국 셀러들이 있는데 그럼 이 중국 셀러들을 확보해서 우리가 한번 팔아보겠다 이렇게 나서기도 하고요. 그럼 역으로 또 우리가 지금 해외 진출도 합니다. 뭐 쿠팡 같은 경우는 대만으로도 진출을 하고 있고 G마켓은 이제 몽골 이커머스라 손을 잡아서 이제는 이제 초국경 이커머스 시대가 열렸다. 그래서 이제 국내뿐이 아니라 이제 글로벌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영찬 기자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종철의 전격 시사 2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고 3부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방송인 이은지입니다. 국민연금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국민연금 저도 받을 수 있겠죠? 당연하죠. 국가가 운영하니까. 물가 상승률까지 반영해서 평생 지급. 국민연금 운용은 잘하고 있죠? 기금 적립금만 1036조, 투자 수익금은 578조나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국민연금 다양한 지원 제도도 있다면서요? 출산, 군복무, 실업 크레딧은 물론 각계각층을 위한 보험료 감면까지. 국가가 운영하는 믿을 수 있는 국민연금. 나와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 국민연금이 함께합니다. 국민연금.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그리고 성기영은 경제쇼.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여러분을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 주말 오후 5시 5분 정보를 업그레이드한 성기영의 경제쇼 플러스. 일주일 내내 함께 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전종철의 전격 시사.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 후보자들과 유권자들에게 선거법 위반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작은 실수도 위법 행위로 인정돼서 당락을 가를 수 있기 때문인데요. 법학다식, 오늘은 선거법 위반 유형과 판결 사례를 통해서 출마자와 유권자들이 무엇을 유의해야 하는지 알아봅니다. 오늘도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고은 변호사입니다. 네, 먼저 최근에 민주당 안기령 서울 도봉갑 후보가 마이크를 사용해서 노래를 부르며 지지를 호소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을 두고 중앙선관위가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에 위반 여부를 판단하겠다,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저도 이 노래 부르는 영상을 좀 봤는데요. 그러니까 문제가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에는 사실 확성장치, 마이크와 같은 확성장치를 들고 지지를 호소하면 사실 안 되거든요. 그런데 공개된 영상 속에서 이 안기령 후보가 본인의 지역구 안에 있는 한 주민센터에 가서 노래 연습 교실에 갑니다. 그런 다음에 이 당돌한 여자라는 노래를 부르는데, 부르기 전에 본인이 안기령 이렇게 이제 후보 이 자켓을 입고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하고요. 또 노래 중간중간 또 어르신들 악수하면서 잘 부탁드린다라고 이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두고 이제 최근에 이제 반대되는 여당에서는 이거 중앙선관위에서 이거 지적해야 되는 거 아니냐,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안기령 후보는 아니다, 노래를 잘 못하니까 잘 부탁드린다라는 거였지 나라는 후보를 잘 부탁드린다라는 의미는 아니었다라면서 지금 공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안 후보 측은 노래교실 방문해서 육성으로 인사한 것이고 어르신들 요청으로 뭐 노래를 한 상황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고요. 그렇다면 마이크 들고 하는 발언이 아니면 노래만 하는 건 괜찮은 건지, 아니면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까지는 어떤 형태로건 마이크를 들고 말하거나 노래하거나 이렇게 다 안 되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선거 기간이 공식적으로 시작이 되기 전에는요, 뭐 육성으로 노래 부르고 이런 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마이크라는 확성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건데요. 이렇게 규정한 취지가 선거운동이 과열되면 이제 결국에는 선거운동이나 확성 장치를 사용하게 되면 소음이 유발되지 않습니까? 일반 국민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선거법 제59조 4호에서는 이런 부분을 규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안 후보 측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영상을 보면 본인은 후보자인 자신의 이름이 적혀져 있는 후보 자켓을 입고 있고요. 실제로 잘 부탁드린다는 것이 노래 중간중간과 초반에 있다라는 점에서 선거운동의 정의 자체가 나에 대한, 후보에 대한 지지,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와 호소를 하는 것이 기본적인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후보께서 그렇게 주장한다 하더라도 사실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이건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실제 선거운동 기간 전에 확성장치 사용한 선거법 위반 사례,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대표적인 것 좀 소개해 주세요. 네, 20대 대선 때 있었던 일인데요. 당시에 예비 후보였던 최재형 의원이 마이크를 잡고 정권교체 일어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됐고요. 1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예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중앙선관위가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구호를 현수막에 사용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야당은 범용적으로 쓰이는 정권 심판이라는 구호를 문제 삼는 건 불공정한 선거 관리라며 이제 반발을 했고요. 네.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으로 해석한 이유 무엇입니까? 사실 선관위가 이번 총선뿐만 아니라요. 네. 지난 총선 때도 역시나 동일한 기준을 적용을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이 윤석열 심판이라는 것이 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나 혹은 비판이 되느냐. 일단 선관위는요. 정권 심판이라는 문구 자체가 현 정부뿐만 아니라 집권 여당까지 포함된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문구도 현재 여당인 국민의힘까지 비판하는 내용이다라고 해석한 건데요. 이걸 보면 일단 정당법을 보셔야 됩니다. 정당법 37조에 따르면 이 정당의 경우에는 통상적인 정당 활동은 가능하지만 네네. 어떤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이런 행위는 금하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이 문제된 이 문구 현수막을 게시한 것이 결국 정당 차원에서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문구를 했기 때문에 예. 이거는 단순히 대통령뿐만 아니라 집권 여당까지 특정 정당을 비판하는 거다라고 봐서 정당이 이런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정당법 위반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37조였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선관위가 윤석열 정권 심판 구호에 적용한 법조항이 공직선거법 90조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건 어떤 조항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이 공직선거법 제90조 같은 경우에는요. 네. 그 주체가 정당이 아니라 누구든지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즉 개별 후보자라도 네. 선거일 전에 이제 현행법에 따른 120일부터 이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행위를 이러한 거 제외하고는 할 수 없습니다. 즉 여기에 규정된 거는 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는데요.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것 중에 이 누구든지 즉 특정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현수막을 뭐 진열하거나 게시한 행위가 허용되어 있습니다. 근데 120일부터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선거법 독소 조항이다 이렇게 문제가 됐던 게 어떤 이제 비판이 제기됐냐면 이거는 국민의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독소 조항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가해졌습니다. 사실 지금은 120일 전부터 이런 걸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지만 예전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를 최대 6개월 즉 180일을 앞두고 이 현수막 설치 등을 제한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헌재에서도 이건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 따라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라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했습니다. 그럼 이 규정 자체를 손봐야 될 것 같은데 당시에 국회는 어떻게 했냐. 이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면서 예. 180일 전에 할 수 없다는 걸 120일로만 고쳐서 개정하는 형식으로 보완을 한 것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즉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라는 것은 여전히 사실 문제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냐. 180일이냐 120일이냐 이 차이만 현재 이제 개정법에서는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네네. 이번에 이제 공직사회 정치적 중립 의무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좀 여쭤볼게요. 네. 총선이 다가오면서 공직사회도 공무원들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이렇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앙선관위는 각 기관에 공무원 선거 관여 행위 금지 안내 책자도 이제 배포했다고 해요. 그동안 주로 어떤 위반 유형 그런 사례가 있었나요? 일단은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요. 선거법상 선거의 중립 의무가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이 공무원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또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행위가 금하도록 돼 있고요. 선거 운동을 해서 처벌받은 경우도 있고요. 또 선거 관여를 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고 뭐 기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네네. 근데 그 가운데 특히 우리가 요즘 이제 SNS 많이 쓰니까 공무원이 SNS 활동 관련해서 유의할 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 이번 책자를 저도 확인을 했는데요. 네네. 특히나 이 SNS 관련해서 유의해야 된다라면서 굉장히 상세한 예시들이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걸로 이 공무원이 선거 관련 이 SNS 게시물에 좋아요나 싫어요를 누르는 행위 그리고 이거를 이 게시물을 공유하는 행위도 이 선거 관련된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금지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네. 또 이 공무원이 선거일이 임박한 시점에 이 특정 후보의 선거 홍보물을 다수가 있는 이 카카오톡 대화방에 서로 공유하거나 이런 부분들도 결국 SNS 관련 주요 이 위반 사례로 뽑히고 있습니다. 또 요즘에 사실 유튜브도 많이 하잖아요. 이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또 불리한 동영상을 제작해서 자신의 유튜브에 게시하는 행위 또한 이러한 주요 위반 사례 중에 하나로 뽑혔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게시글에 좋아요 이런 댓글도 중립 의무 위반하는 거라 이거죠. 네, 그렇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종교 영역도 네. 선거법 위반 치외법권지대는 아니라고 합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사찰 등이 후보자들의 유세 현장을 이제 활용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어디까지 가능하고 어디부터가 위법입니까? 사실 뭐 대형 교회나 대형 종교시설 같은 경우 후보자 입장에서 선거운동 굉장히 하고 싶죠. 그럼요. 한 장소에서 굉장히 많은 인원들에게 자신을 홍보할 수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규제하는 법이 있습니다. 이 공직선거법 85조를 보면요. 네. 이 사망에 누구든지 이 종교적 기관, 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서 구성원에 대해서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는 경우 또 선거운동을 본인이 직접 하는 부분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 위반 사례를 뭐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요. 예배 시간에 여기 다니는 이제 교인인 후보자의 출마를 그냥 간단하게 소개하는 거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뭐 이 후보 학력이 어쩌다, 경력이 어쩌다, 당이 어쩌다 뭐 이렇게 상세하게 소개하고 지지를 하는 듯한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간단히 이 사람이 누구다 정도 괜찮고요. 네, 간단히 이제 이 후보자가 출마했다. 또 이 후보자 우리 교인이다. 이 정도까지는 가능하고요. 네. 또 이 교회에 출석하는 후보나 방문한 후보자가 지금 현재 예배를 참석 중이다. 이 정도는 가능하지만 이 후보자 본인이 직접 마이크를 들고 앞에 와가지고 인사하고 저 잘 부탁드린다. 저 좀 한 표 달라. 뭐 이렇게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 이렇게 명함을 돌리는 행위도 안 되고요. 특히 문제가 되는 게 헌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후보자는 자신이 원래 다니던 교회에 헌금을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다니던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에 방문해서 헌금을 하는 경우 또는 자신이 다니는 교회지만 통상적인 금액 이상의 헌금을 한다. 이러면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본인이 후보자 아니더라도 거길 다니는 다른 교인이 뭐 예를 들어서 헌금을 할 때 헌금 봉투에 이번 총선에 좋은 후보자가 뽑히길 바랍니다. 이 정도 문구를 적어서 하는 건 가능한데요. 특정 당의 특정 후보의 당선을 기원합니다. 이렇게 적어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부분이 되면 이것도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네. 지난 21대 총선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이 상실된 사례는 어떤 게 있었는지 소개해 주세요. 네, 대표적으로 이 지난달에 있었죠. 이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서 이 지난달 8일 대법원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 판결 확정돼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네. 구체적 내용은 이제 2022년 3월에서 4월 이 임 의원이 선거 사무원과 또 지역 관계자에게 금품, 식사를 제공하는 등 여러 가지의 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요.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이 확정됐기 때문에 결국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이 이 경우처럼 지연되면서 이제 임기 거의 다 채우고 재판 끝나는 경우 있고요. 네. 조희대 대법원장이 신속한 재판 강조한 것도 바로 이런 때문일 거예요. 맞습니다. 사실 임 의원 같은 경우에 이제 상실됐지만 그동안 임기 거의 다 채운 거 아닙니까? 네네. 이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 공직선거법상 제270조에 선거범에 대해서는 이 신속하게 다른 사건에 우선해서 신속하게 처리해라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강제할 제재 방안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법관이 이를 어기더라도 법관이 처벌이 되거나 뭐가 위법해지거나 하는 강제 수단이 없기 때문에 임 의원 예시처럼 실제 공직선거법으로 선거운동을 불법하게 하더라도 이 판결이 확정되는 데까지는 3, 4년이 걸리다 보니 의원직으로 누릴 건 다 누리고 나중에 상실한다. 즉 이 공직선거법 위반에서 얘기하고 있는 입법 취지를 살리기가 대단히 어렵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네, 실제로 대법원장이 법원장들한테도 재판을 시키더라고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법학다식 이고은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시각 8시 43분입니다. 이 시각 출근길 교통정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이용하실 분들은 교통 상황을 확인하고 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서울 쪽으로 판교 부근 4개 차로가 차단됐습니다. 아침 6시쯤에 발생한 화물차끼리 부딪힌 사고 때문입니다. 현재 5차로에서만 운행이 가능하고요. 수원부터 극심한 정체입니다. 15km 구간에서 차량들이 거의 서 있다시피 한 상황이니까요. 우회 운행을 하시는 게 낫겠습니다. 적재물인 흙까지 쏟아진 상황이라 처리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체 영향으로 서울시 구간을 지나기는 크게 어렵지 않겠습니다. 한편 용인 서울고속도로 서울 쪽인데요. 우회하는 차들이 많습니다. 광교에서 분당 쪽으로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이현입니다.
메이저리그 개막전이 서울에서 열리는 가운데 현역 최고 스타인 오타니 쇼헤이 선수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오타니 선수 관련 책을 출간했고 우리나라에서 오타니 선수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KBS 스포츠국의 한성윤 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한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저는 인생은 오타니처럼이라는 한 기자 책을 갖고 있는데요. 만화를 찍고 나온 남자. 이게 별칭인가 보죠? 일단은 뭐 만화에서 어떤 선수가 투수로서도 에이스고 타자로서 홈런왕을 친다라고 하면 너무 개연성이 떨어진다 이런 비판을 받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선수가 이것을 실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만화를 찍고 나온 남자라는 별명이 붙었고 플러스 이 선수의 외모도 정말 만화 주인공 같은 느낌이고 더욱더 인간성까지도 너무 좋다는 평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걸 가진 남자, 일본인이지만 대한민국에서도 사랑하는 남자 오타니 쇼헤이입니다. 네. LA 다저스와 샌디에이고 파드리스가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팀들과 이제 시합을 했고 내일은 서울 고척돔에서 두 팀이 메이저리그 정식 개막전을 치릅니다. 이렇게 메이저리그 개막전을 다른 나라 와서 하는 게 종종 있는 일인가요? 네, 이번이 9번째고요. 사실 네네. 메이저리그가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중남미 선수들, 미국 선수 플러스 중남미 선수들만의 리그였다고 한다면 90년대 중반부터 우리도 박찬호 선수, 일본도 노모 히데오가 가면서 네네. 점점 세계화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90년대 후반에 메이저리그 세계화를 위해서 1999년에 멕시코에서 첫 번째 개막전을 치렀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미국 다음으로 야구 인기가 높고 시장이 크다고 할 수 있는 일본에서 5번 경기를 치렀고요. 그리고 푸에르토리코에서 한 번 했고 또 미지의 시장이라고 불리는 호주에서도 개막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나라 개막전이 9번째가 됐는데 개막전이 되기까지는 한 두 가지 요소가 갖춰져야 됐어요. 첫 번째는 우리나라는 비가 많이 오는 나라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개막전을 유치했는데 비가 많이 와서 경기를 치르지 못하게 되면 뭐 메이저리그에서도 손해가 막심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그래서 고척돔이라고 하는 구장이 완공된 것이 정말로 최소한의 조건이었고 또 한 가지는 허구현 총재가 취임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메이저리그 개막전을 유치를 했습니다. 메이저리그 개막을 우리나라에서 하게 되면 한국 야구에 좀 피해가 간다 이런 시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경험을 많이 늘려야지만 뭐 대한민국 야구도 발전할 수 있다. 이런 그렇군요. 것이었고요. 또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대만 같은 경우도 야구 인기가 굉장히 높은 나라이고 우리나라 고척돔보다 훨씬 더 좋은 돔구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BO 측에서 적극적인 유치 노력을 했고 그 결과가 뭐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는 김하성 선수의 존재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팀이 이제 샌디에고하고 LA 다저스 두 팀이 온 이유도 김하성 선수와 관련이 있나요? 네, 김하성 선수가 샌디에고 소속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흥행이 되려고 하면 그 나라 출신의 선수가 존재해야 되는데 지난 시즌에 김하성 선수가 뭐 골드그러브까지 받을 정도로 메이저리그 특급 내야수 로 자리 잡았고요. 그러면 샌디에고와 대결할 팀은 어디가 돼야 되느냐? LA 다저스가 내셔널리그 서부지구에 있기 때문에 같은 서부지구 팀 중에 하나를 상대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이정우 선수가 샌프란시스코에 입단하기 전이었고요. 만약에 이정우 선수가 한 1년 전에 입단을 했다면 샌프란시스코로 바뀌었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결정될 시점에서 그렇다면 서부지구 팀 중에 어디가 좋을까라고 봤을 때 대한민국 야구하면 떠오르는 박찬호, 류현진, 최희섭 이 선수들이 뛰었던 구단이 어디냐? LA 다저스. 야구를 좋아하지 않는 팬들이라고 하더라도 다저스라고 하는 이름은 거의 들어봤기 때문에 귀에 있죠. 네, 그래서 다저스가 샌디에고의 상대가 됐는데 마침 지난해 12월에 오타니 쇼헤이라고 하는 역대 최고 몸값을 받는 슈퍼스타가 이적을 다저스로 하게 되면서 이 흥행이 점점 더 커져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김하성 선수의 샌디에고보다 오타니의 다저스가 조금 더 주목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됐고 메이저리그 사무국 입장에서는 정말로 카드가 엄청나게 커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타니 선수 이제
서울에서 연습 경기 했는데 그 성적은 어땠습니까? 일단 두 경기를 했는데요. 성적은 좋지 않았습니다. 첫날 경기에서는 두 타석에서 모두 삼진을 당했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파울 플라이 또 외야 플라이 그리고 내야 땅볼 이렇게 물러났는데요. 일단은 야구라고 하는 경기는 오타니 같은 선수라고 하더라도 매 경기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타니 선수는 개막전에 맞춰서 몸을 좀 조절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개막전이 정식 시작되면 그때는 좀 달라질 가능성이 높고요. 타격하는 모습을 조금 보면 뭔가 부담감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보여주고 싶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 게 그 이유가 뭐냐면 부인이 지켜보는 첫 번째 경기였고요. 네네. 그리고 어제 경기는 부모님까지도 우리나라에 와서 관중석에 있었거든요. 예. 이 부담감을 미리 경험을 했기 때문에 실제 실전이라고 할 수 있는 내일하고 모레 경기는 조금 부담감을 떨친 상태에서 경기를 치를 수 있기 때문에 두 경기 중에 한 번 정도는 홈런을 칠 확률이 꽤 높지 않을까. 이게 통계 또 그 스포츠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네, 야구에서 일단 시범 경기에서 2개의 홈런을 오타니 선수가 때렸고요. 네. 지금쯤 되면 한 번 정도는 충분히 때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확률상.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오타니 선수 일본 출신인데 일본은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유독 인기가 많습니다. 인기 원인이 뭘까요? 일단은 야구를 너무 잘합니다. 네. 축구 좋아하는 분들은 아르헨티나라는 나라에 관심이 없어도 메시를 좋아할 확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렇죠. 오타니 선수는 이 축구와 야구의 시장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야구가 좁습니다만 야구를 좋아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메시 그 이상의 존재가 오타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타니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데다가 우리나라에서 이 선수의 뭐 만다라 차트라든지 또 이 선수의 인간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화제를 많이 모으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인간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베이브루스와 오타니가 항상 비교가 되는데 네네. 베이브루스가 야구로는 오타니보다 더 잘할 수 있습니다만 인성이라든지 이런 면에 있어서는 오타니 선수가 베이브루스와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뛰어난 그러니까 야구 선수로서가 아니라 본받아야 될 인간으로서 굉장히 많은 존경을 받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일본에서도 많은 취재진을 파견했다고 합니다. 한국의 오타니 열풍에 대해서 일본 언론들도 주목하고 있다고 해요. 네, 실제로 제가 그 오타니에 관한 책을 쓴 네네. 이후로 어떻게 알았는지 일본 언론이 계속 저에게 연락을 해서 그래요? 제가 일본의 5개 방송사와 이미 인터뷰를 했고 그랬군요. 방송이 한 4군데가 이미 저희가 조금 늦었네요. 나왔는데요. 일본이 궁금해하는 건 그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오타니 선수의 인기가 높다라고 하는데 예. 한국과 일본이라고 하는 이 관계에 있어서 대한민국에서 일본 선수를 좋아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정말로 인기가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저만을 취재하기 위해서는 아니었고요. 실제로 고척돔 구장이라든지 여러 팬들이 모이는 곳에서 길거리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일본 언론이 굉장히 잘하는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스티커를 붙이는 그런 걸 했거든요. 20, 30대 사람들에게 오타니를 아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80% 정도가 오타니의 존재를 알고 있고 네. 한 50% 정도가 오타니를 굉장히 좋아한다. 이런 답변을 한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네. 한국에서도 오타니라고 하는 존재는 정말로 뭐 역대 일본 선수 중에 스포츠 뛰어난 선수 많았지만 이렇게 인기가 있는 선수는 거의 없었거든요. 그게 뭐 인성이 관련이 될까요? 예, 실제로 예전 네. 이치로 같은 경우는 야구는 정말 잘했잖아요. 네네. 하지만 뭐 여러 가지 뭐 혐한 비슷한 발언을 한 적도 있고 오타니 선수는 오히려 지난해 WBC 우승했을 때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냥 소감 인터뷰에서 네. 이번에 한국과 대만이 예선 탈락을 했지만 일본의 우승으로 자극을 받아서 다음번에는 우리도 우승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인터뷰를 한 적도 있습니다. 네. 이웃 나라를 배려하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한 기자 얘기 듣다 보니까 오타니 같은 사람이 어떤 민간 외교사절로서 그 우리나라와 일본인 사이에 있는 어떤 마음의 장벽을 조금 낮춰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드네요. 우리나라에도 오타니 같은 선수 나올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천재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질 확률까지 무시할 수는 없고요. 네네. 대한민국에서도 오타니만한 야구 실력을 갖춘 선수는 나올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고 봐요. 김연아 선수가 그랬던 것처럼. 그런데 오타니처럼 이렇게 인성까지 갖춘 뭐 쓰레기를 앞장서서 줍고 심판이나 볼보이에게도 정중하게 대하고 이런 선수가 나오려면은요.
고등학교 야구 감독 오타니에게 이런 것을 알려준 사람이 고등학교 교사이자 야구 감독 사사키 감독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프로 야구에서 처음 만난 감독은 대학 교수 출신의 감독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잘 배웠군요. 오타니가 탄생할 수 있었거든요. 네네. 오타니도 뭐 태어날 때부터 이런 선수는 아니었어요. 결국은 오타니 같은 선수가 나오려면 우리나라 고등학교 야구, 프로 야구가 변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오타니 선수뿐 아니라 오타니 선수 부인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타니 선수는 결혼 발표 당시엔 부인 누군지 이제 공개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보면 서울 원정에서 처음 공개한 셈인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인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부러운 시선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인 공개라든지 이런 모습을 일본에서 했으면 했는데 대한민국에서 하게 됐고 또 이것이 신혼여행 비슷하게 됐고요. 또 그렇습니다. 어제 부인이 야구 경기를 봤는데 이 모습 오타니가 하는 걸 직접 보는 모습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굉장히 부러워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고척돔으로 오고 싶어하는 그런 열기가 지금 느껴지고 있습니다. 오타니 부모님께서 연예인은 안 된다, 뭐 건강해야 된다 이런 얘기했던 것도 기억이 나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성윤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바른 시선. 전종철의 전격 시사. 고창 담양 고속도로에서 경차와 SUV 차량, 고속버스가 2차, 3차 추돌을 일으키면서 경차에 타고 있던 30대 엄마와 5살 아들이 숨졌습니다. 또 이들을 구조하려던 운전자가 뒤에서 달려오던 차량에 참변을 당했습니다. 고속도로 2차 사고 치사율은 일반 사고의 7배에 이릅니다. 선행 사고를 뒤따라오는 운전자들에게 알리기 위해선 큰 물건이나 옷가지, 불빛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사고를 알리기 쉽지 않으면은 무조건 가드레일 뒤 안전지대로 피해야 2차 인명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3월 19일 전종철의 전격시사 여기서 마칩니다. 진행의 전종철 기자입니다. 감사합니다.